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자, 오늘은 무역 용어에 대해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저희 유튜브 영상에서 기초 무역 용어 해설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짐을 느끼셨겠지만 무역이 왜 어렵냐면 같은 말을 어렵게 표현합니다. 그래, 어렵게 표현한 건 그렇다 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문제는 같은 영어 단어인데 법마다 다르게 번역을 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뭔지 알아. 분명히 뭔지 아는데 우리 팀장님은, 우리 부장님은 전혀 엉뚱한 단어로 얘기하니까 그게 뭔데요? 자네는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혼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건데 너무 답답하죠? 자,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요 단어를 요렇게도 말할 수 있고 요렇게도 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자, 자네 이거 아나? 라고 하면 이거 말씀이십니까? 라고 해서 반드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왜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할까요? 다르게 번역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짐이라고 했을 때 화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짐 화자잖아요. 하지만 일본식 표현으로는 하를 써가지고 하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내는 사람을 송화인이라고 안 하고 화물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즉 컨사이너 쉬퍼죠. 송화인이라고 하고 그 화물을 받는 사람을 수화인이라고 하고, 그러면 해상 운송 서류를, 즉 비해를 선화증권이라고 안 하고 선하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 가진 친숙해. 자,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럼 그 짐을 화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또 화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물이라고는 또 잘 얘기하지 않아. 그럼 그 화물의 주인을 화주라고 하지 하주라고는 또 하지 않아. 자, 중요한 건요, 여기까지가 다 상법상의 표현입니다. 일본식 표현이 짐 하자고요. 그래서 상법에선 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 자연스럽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주, 화물 요 표현은 또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냥 화물, 화주라고 얘기하지. 왜 그럴까요? 관세법 때문에 그래요. 관세법에서는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 그리고 하물과 하주가 아니라 화물과 화주라고 합니다. 아주 환장하는 거죠. 아니, 왜 똑같은 단어를 왜 여기서는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 이러다 갑자기 화자를 써가지고 화물, 화주냐고 하냐고요. 여기부터 사람의 멘탈이 나가는 겁니다. 아주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어. 자, 그러면 실제 이런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자, 그래서 국제무역사가 됐건 무역영어가 됐건 관세사 시험이 됐건 이 단어들이 계속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관세사 2차 무역실무에서 중개무역에 사용되는 3자 선화증권과 스위치 선화증권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이쪽은 또 짐 화자를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섞었습니다. 여기부터 환장해. 그래도 괜찮아. 뭐 하나 화 정도야. 얼마든지 섞어 쓸 수 있지.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법과 국제협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의 해상편을 보시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번역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로스가 뭐예요? 그 물품이 완전히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는 거. 데미지는 뭐예요? 그 물품이 존재는 하지만 파손이 발생한 거. 그러면 과연 법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할까? 왜 사람들이 섞어 쓰는 걸까? 상법 해상편을 보시면 로스와 데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항공편을 보시면 멸실과 훼손이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상법에서는 로스를 멸실이라고 하고 데미지를 훼손이라고 하는구나. 하지만 몬트리올 협약을 보시면요, 몬트리올 협약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 항공운송 협약으로 우리나라 상법의 항공편은 몬트리올 협약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협약 자체에도 가입을 해서 공식 국문본이 있고요. 그리고 몬트리올 협약을 또 번역을 해서 상법상의 조문으로 넣기까지 한 거예요. 그럼 볼까요? 그렇지만 몬트리올 협약에서는 로스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분실. 어떻게 보면 분실이라는 표현도 맞죠? 화물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데미지를 여기서는 손상이라고 했습니다. 막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몬트리올 협약과 상법 항공편은 똑같은 건데 왜 번역을 다르게 했을까요? 자, 그러면 몬트리올 협약 이전에 사용되던 바르샤바 협약과 개정 바르샤바 협약은, 우리나라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공식 국문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라고 번역했느냐? 로스를 망실이라고 번역한 거야. 망신스러워. 그리고 데미지를 손괴라고 또 번역한 거야. 아주 환장하는 거죠. 똑같은 로스와 데미지인데 똑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하는 거야. 그리고 컨사이너와 컨사이너를 슈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송하인, 수하인이라고 말하는 건 괜찮은데 바르샤바 협약에서는
송하인이 아니라 하송인이라고 합니다. 하물을 송부하는 사람. 그리고 컨사인이를 하수인이라고 해요. 미치겠는 거죠. 이게 다 똑같은 단어를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이게 지금 개인이 번역한 게 아니라 효력이 발생하는 법에 의한 번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나가서 이제 물품 매매와 관련된 규정들을 보겠습니다. 로스와 데미지를 CISG는 멸실과 훼손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똑같은 로스와 데미지를 인코텀즈 2010 공식 국문본에서는 멸실과 손상. 저는 사실 이 표현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럼 보세요. 인코텀즈 2010이 있고 2020이 있죠. 분명 똑같은 집단이 그냥 대한상공회의소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집단이 번역을 한 건데 인코텀즈 2020은 로스를 멸실, 데미지를 훼손이라고 또 번역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완전하는 거야. 저희가 이제 인코텀즈 2010에서는 DAT가 있었고 이게 2020에서는 DPU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DAP는 2010에서 신설이 돼가지고 2020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코텀즈 2010은요. DAP를 도착 장소 인도라고 번역했고요. 공식 국문본입니다. 그리고 인코텀즈 2020은 도착지 인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번역을 할 때 이제 공식 국문본의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상충이 발생하면은 그렇다고 제가 요쪽 번역할 때 망실손괴라고 하고 요쪽 할 때 분실손상이라고 하고 요쪽 할 때 멸실훼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통일을 시킵니다. 그래도 이런 공식 국문본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좀 일반적으로 통일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구나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로스와 데미지를 멸실, 손상 이런 식으로 좀 번역을 다 바꿔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험생, 국제무역사건, 무역영어건, 관세사건 질문이 와요. 강사님, 정쌤, 지금 이거 공식 국문본이랑 번역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 공식 국문본마다도 번역이 달라.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 출제하는 교수님마다도 번역이 달라. 이미 공식 국문본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정확한 번역을 사용해야지 공식 국문본 그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 국문본도 번역 오류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도와 위험에 있어서는 퍼스트 캐리어 최초의 운송인한테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하면서 인코텀즈 2010에서는 퍼스트 캐리어를 최초의 운송인이라죠. 최초 가장 먼저 만나는 운송인. 그리고 이 CISG 정식 국문본에서는 제1 운송인이라고 퍼스트 캐리어를 번역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1 운송인이라는 번역보다는 최초 운송인이라는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인코텀즈 2020엔 또 제1 운송인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야. 이거요. 버전마다 또 번역이 다르고 다 달라버리니까 이제 뭐가 공식 국문본이고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뭐가 공식 국문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배운 대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슈잉 뱅크의 공식 국문본은 개설은행입니다. 그러면 어플리컨트는 개설 위레인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많이 쓰는 번역은 뭐예요? 이슈라는 걸 개설로 번역하는 건 일본식 표현이지 발행 아니냐. 자, 그래서 이슈잉 뱅크를 발행은행, 어플리컨트를 발행 위레인이라고 번역을 좀 많이 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시험을 보면은 개설은행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발행은행이라고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정답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공식 국문본이라고 반드시 그 표현을 또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제 안어를 또 이게 영국식 영어냐 미국식 영어냐에 따라 요 유가 있거나 없거나 하거든요. 공식 국문본에선 결제라고 하지만 지급 이행이라고 일반적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또 보세요. 관세사 2차 무역실무 2015년 문제를 보시면 신용장 통일규칙 2조에 규정된 지급 이행의 의미를 적용 가능한 신용장과 연계하여 설명하셔. 이 교수님은 뭐예요? 안어에 유도 붙이고 지급 이행이라고 하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지급 이행이라고만 말하면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영어 병기를 좀 해줬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냥 너무 공식 국문본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공식 국문본이 번역이 더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 그다음에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정식 국문본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CISG 보시면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를 공업 소유권이라 아주 옛날식 번역이죠.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 공업 프로퍼티 소유권. 이거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을 쓰니까 산업재산권이요.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라이트, 이제 IPR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지식재산권이 맞는 말이에요. 보통 법에서는 지식재산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이라는 말보다 옛날 일본 표현인 지적재산권이라는 표현을 섞어서 사용하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지식재산권이든 지적재산권이든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문제는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 라이트 이거를 왜 공업소유권 너무 옛날 번역이니까 CRC 공식 국문본 법적 효력이 있는 번역을 따라가면은 공업소유권이 됩니다. 이거 산업재산권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럼 판사들은 재판할 때 정말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국무본의 단어를 사용할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판결문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은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판결문에서도 굳이 그렇게 정확한 옛날 번역 안 써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쓰지 않는 공식 국문본이 있습니다. 위드롤과 레보케이션을 공식 국문본은 회수와 철회라고 해놨는데 회수랑 철회라는 말 한 번이라도 쓴 적 있으세요? 이거는 실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공식 국문본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법학과 교수님들은 씁니다. 이게 법적 표현이라고. 하지만 무역에서는 예외 없이 철회와 취소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요? 레보케이션 그리고 irrevocable을 취소 불능이라고 번역하는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가 이제 민법 527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의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것만 보고 CRSG는 청약 처리할 수 있는데 민법은 처리가 안 되냐? 오 대박 이러거든요. 요 처리가 뭐겠어요? 이거 레보케이션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번역을 사용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요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왜 해드렸냐면요. 정답은 없다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내가 사용한 단어와 저 사람이 사용한 단어가 달라도 그것이 같은 단어인 줄 인지만 하면 됩니다. 특히 이제 수험생들이 여기에 대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2차 뭐 서술 시험 같은 건 아니면 저희 이제 대기업 논술 시험 때는요. 그럼 도대체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되나요? 라고 쓰다 없어요. 쓰고 싶은 단어 쓰시면 돼요. 쓰고 싶은 단어를 쓰시되 그 채점자가 어떤 단어를 정답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영어로 병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로스를 분실이라고 번역하고 싶다? 그럼 분실이라고 하고 괄호 열고 로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하다 보면 저희 고객님이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사용을 하면 되지. 고객님이 그 발행은행 어떻게 됐죠? 고객님 개설은행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 그 무역업 자체가 굉장히 서비스 직종이기 때문에 서비스 직종은 뭐예요?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거지 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관세사라고 하면은 관세는 무조건 서비스를 최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이 사용한 단어, 고객님이 선화증권이라고 했으면 고객님 관세법에서도 상법에서도 선하증권이라고 말을 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이거 싸우자는 거죠. 고객님 선화증권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죠. 특히 오늘 이 영상은 수험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공식 국문본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가 사용한 단어와 이제 친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다르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또 짧은 영상 하나 갖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